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야가 윗선 개입 그리고 조작 기소를 놓고 정면 충돌 중인데요. 중요한 쟁점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목할 목소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인데요. 남 변호사는 최근 공판에서 지난 7일이었습니다. 검사가 유동규가 이랬다던데 기억이 왜 안 나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검사와 유동규 같이 와서 이게 맞잖아 왜 기억을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 협박이죠.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이런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협박을 당했고 조작이 됐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어제 백광현 전 민주당 권리당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녹취록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3년 유동규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통화 내용인데요. 자, 먼저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정진상, 김용, 김만배 이렇게 4명이 다 짜고 그랬더니 남욱 변호사가 그러니까 넷이 다 합의를 본 거다. 김만배는 감옥 가서 3년만 살 거란 얘기를 많이 주변에 하고 다녔고 3년만 참아라. 대통령이 아마도 임기 중에 빼주겠다. 이런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둘이 통화한 내용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자, 남 변호사의 법정 증언 그리고 2023년에 공개 녹취 내용 완전히 상반되는데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증거가 있느냐. 검찰이 수년 동안 수사했지만 돈 받은 증거가 단 한 장이라도 나왔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교수님, 저렇게 증언이 완전히 다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수사팀을 전체 교체를 하고 그리고 기소장도 이재명 당시 시장의 배임에 맞춰서 바꾸고 그렇게 4년간 수사를 하고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의 결과를 보면 7,400억이라고 검찰이 주장했던 이 범죄 수익 이걸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안 잡혔어요. 그리고 행정배임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행정배임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남는 거는 그 당시 우리가 온 국민들이 기록했던 정영학 녹취록처럼 이번에는 또다시 유동규, 남욱 녹취록만 또다시 남았습니다. 근데 이 녹취록 내용을 보면 2023년 봄이에요. 2023년 봄이면 윤석열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년이 채 안 됐을 텐데 당시에 이재명 당시 의원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3년만 참아라 풀어주겠다 이랬다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거냐? 23년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대선에서 패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었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정말 검찰의 서슬이 펄할 때였습니다. 자, 그럴 때 과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3년만 살고 풀어주라. 이 얘기가 과연 그 당시 흐름에 맞는 얘기냐.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녹취록이 서로 간에 정영학 녹취록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은 자신들의 음모와 배신에 그런 어떤 의혹만 남았지 진실 규명에 어떻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녹취록들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당시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논쟁이 행정 배임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14년 당시에 강남도 미분양이었던 시절에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 개발을 한 대장동인데 여기서 이득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2천억대 가까운 확정 수익을 갖다가 남겼던 게 이 대장동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시에 뇌물이 갔다라는 증거도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이 개발 사업에 어떤 그 배임죄를 적용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은 결과적으로 4년의 수사와 1심 판결을 통해서 아무것도 의혹이 입증된 게 없다. 사실상 수사가 산으로 갔고 남는 거는 녹취록밖에 남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을 총 책임지게 된 지금도 성남시장을 하던 그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 초심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기초지자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 논란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한 상태에서 우회적으로 좀 억울하다 또는 떳떳하다 이런 표현을 한 건지 궁금한데요.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있었던 전국 기초단체장을 상대로 한 그 국정 설명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아마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기초단체장이었던 성남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 대통령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길이 열려 있다는 차원에서 일부 자랑 혹은 일부 덕담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의 가장 큰 이슈로 돌발해 있는 이 사건은 성남시 대장동 사건인데 아마도 정무적 참모 입장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나 성남시 혹은 성남시장 시절을 언급하는 것은 아마 언급하지 마라 혹은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도 저는 했을 것 같은데 굳이 이재명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좀 뻔뻔하다라고 하는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지금 대장동 사건, 성남시에서 벌어졌던 대장동 사건, 그 당시 시장이 이재명 시장이었는데 이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 인지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의 이 부동산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일당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은 이른바 7천억 원 가까이 되는데 물론 이 수치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소비된 걸 다 포함하면 약 7천억 원 가까운 수익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 모두는 다 유죄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의 공범이 현재 대통령으로 있습니다. 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떳떳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스스로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는 이 사건이 정권 내내 이 국정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집단이 민주당이라는 게 참 공교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무관한지 관련해서 파장을 키우는 일, 바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입니다. 그리고 문제 이 발언인데요. 사의 표명 후 기자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죠. 자,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 참 많이 부대껴 왔다. 저쪽과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지. 자, 지울 수 없는 일이란 대장동 사건을 가리키는 건지. 김대현 평론가님, 노 전 대행이 이 발언, 외압을 어느 정도 시사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문맥을 좀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저쪽이라 하면 아마도 이재명 혹은 민주당 정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 노 대행이 말했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검찰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울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대장동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노 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정권 인사들 혹은 이재명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는 일개의 세력에 의해서 본인이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압력을 받아서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것을 우회적으로 그 심정을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우선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본인 스스로 검찰이 이제는 끝났구나.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렸구나라고 하는 엄청 망가져 있는 검찰의 현주소를 그대로 노정시켰다는 점, 그리고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는 것도 시인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외압을 자백했다는 이 부분에서 현재 노대행과 법무부의 수뇌부 혹은 현 정권의 이재명 측근 인사들 간의 입장과 어떤 그 해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이렇게 입장이 엇갈릴 때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혹은 업무 방해 혐의로 전격적으로 구속시키고 수사하면 곧 답이 나옵니다. 코너로 밀어붙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해왔고 그 검찰의 수장이 돼 있는 자가 검찰이 스스로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는 이 현실, 이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둘째로 치고요. 여기서 지금 말에 이 윗사람과 나눈 대화가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거는 모든 문제를 그 열쇠를
노대행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깜빵에 가서,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받으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건 뭐 봅니다. 김대현 평론가 개인적인 그런 견해신데 어쨌든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폭이 닷새째죠. 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진 사퇴로 대행을 맡은 지 4개월 만에 사의를 표한 겁니다. 노대행 사의에 대해서 소위 법무부도 검찰도 손절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일각에선 그야말로 바람보다 빨리 누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 박찬환 교수님, 노대행은 억울했던 걸까요? 글쎄요, 이게 억울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꼭 진보 쪽 평론가뿐만이 아니라 보수 평론가들도 검찰의 이번 총장 대행이나 그 전에 심우정 총장도 그렇고 참 비겁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검찰이 비난을 받아왔던 이유는 이재명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소위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만 부대꼈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섰을 때도 검찰은 부대꼈습니다. 1차 수사팀, 대장동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에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일당 그리고 50억 클럽 수사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어떻게 됐습니까? 1차 수사팀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2차 수사팀 다시 꾸렸죠. 수사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전 시장의 배임, 행정 배임으로 초점을 맞춘 수사를 그 이후에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수사의 원칙, 그 다음에 항소의 원칙도 없었습니다. 심우정 총장 왜 사퇴했습니까? 자녀 문제도 있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에 항소를 포기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수사팀에서 김건희 씨를 갖다가 소환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관철 못 시키고 줄줄이 지금 검찰총장들 사퇴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건 부대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권력에 의해서 부대끼고 바람처럼 권력 앞에서 들어누웠던 검찰이 그 당시에 항의한 검사, 지검장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마치 검찰이 사상 초유의 권력에 의해서 외압을 받아가지고 항소를 못한 것처럼 저는 검찰이 이렇게 비겁하면 안 된다. 정말로 정의의 칼이라고 생각한다면 징계를 맞을 각오로 수사지휘권 행사 안 했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사인해가지고 항소했으면은 항소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검찰이 노만석 총장 대행뿐만 아니라 검찰에 과연 수사의 원칙과 기조를 지켜왔느냐, 그 다음에 항소에 대한 원칙과 기조를 지켜왔느냐. 정권 바뀔 때마다 다르고 총장 때마다 다르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 수사의 기준이 바로 오늘날 검찰을 부신하게 된 배경 아닌가. 그런 점에서 사태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도망가는 모습처럼 보여서 비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검찰총장이란 직책 자체가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대행의 대행 체제로 넘어가게 됐어요. 자, 이제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이 되는데 노 전 대행은 나는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찬환 교수님,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 있을까요? 글쎄 한 두 가지가 있겠죠. 네. 일단 하나는 검찰이 이제 기소청으로 바뀌게 되면서 검찰의 위상과 역할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는 보안 수사권만은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위상과 수사 역량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크게 하나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번 사건, 즉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 내부의 동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법원 지검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들고 일어났는데 소위 검난이라고 불립니다. 이 검찰의 집단 항명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이 부분이 남겨진 검찰 조직에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검찰 개혁 이야기를 계속해 왔었죠. 어쨌든 당정 입장에선 수뇌부를 마냥 공석으로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또 밑에서 대행을 시키고 그냥 이렇게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봉합하는 것만이 과연 답일까?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공조직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조직, 그 정부 조직에 딸려 있는 여러 군소 이 공조직이 있는데 그 공조직은 존재 자체에서 그 책임자를 두게끔 돼 있고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책임자에 귀속되게끔 업무가 진행됩니다. 그래야지만 국정이 운영될 수 있겠죠. 근데 네. 지금처럼 대행이 이 조직을 맡고 있는 곳들이 덜어 있는데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대행이 업무를 본다는 것은 그 조직의
일종의 사고가 발생해 있다. 이거는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수습하고 거기에 걸맞는 책임자를 임명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넉 달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런 이 정부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일정 정도 사고가 발생한 채 놓여 있는, 방치되어 있는 이 공조직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 있는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이제 1년 뒤에 이른바 해체가 되고,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고 기소에 준하는 그 업무만을 책임지고, 그래서 기소청장을 임명할지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조직이 지금 탈바꿈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검사라면 지금 현 정권에서 나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하더라도 내가 손들고 하겠다라고 나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검찰총장은 이를테면 조직이 해체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고, 그거는 사실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멍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명예도 질 수 없는데 검증은 검증대로 다 받아야 됩니다.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그러니 이 자리에 누가 하겠다라고 손을 들겠습니까? 그야말로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지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검찰총장의 공석 사태는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정권 차원에서는 검찰 차장을 임명하면서 그 차장의 대행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이게 이제 이 사건이 봉합되려면 국정조사, 특검까지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의 항소 포기 여진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건희 씨에게로 시선을 옮겨보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또 구속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어제 보석신문에 나섰는데요. 자, 김건희 여사 측은 기억도 운전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 혼자 중얼거리기도 한다. 특검이 이른바 불륜 의혹, 형성,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여론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서 석방이 필요하다. 보석신문 도중 어제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에 더해서 우울증 증세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또 건강도 안 좋다고 했는데 불륜 의혹 프레임까지 더 씌워졌다라는 게 그쪽의 항변인데,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이든 뭐든 풀려나려고 한다면 나이가 많아서 정말 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이거나 건강상의 당장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중한 상황으로 전개된다거나, 그런데 그럴 때도 필요한 것은 진단서 혹은 의사의 정확한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그렇다 저렇다 해서 법원이나 판사가 그걸 받아들이는 전례는 없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검찰이 수사하면서 일종의 불륜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을 키워서 나를 좀 모멸감을 주고 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으나 검찰 수사의 부당성이 설사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게 보석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호인단이 보석 요건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석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현재 김건희 씨와 관련된 혐의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할 때 18개의 혐의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짓말까지 여러 차례 한 것이 드러났으므로 지금 김건희 씨를 보석으로 내보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보석 자체는 어렵다. 다만 이 지금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와중에 혹시라도 특검이 김 여사를 좀 창피를 주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코너로 몰기 위해서 일정 정도 여론을 좀 좀 움직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불륜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의심을 살 만한 부분들을 흘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경태 의원의 얘기인데, 김건희와 상당히 은밀한 관계를 보이는 도주 중인 A씨 56세,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좀
수상해 보인다. 불륜 관계인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사건 자체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 수사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수사로 말하고 근거로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사 피의자로 현재 구속돼 있을지라도 그 피의자와 관련된 사생활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측은 주거지 제한은 물론 전자발찌도 내가 찰 테니 찰 수 있으니 보석을 좀 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전자발찌까지 전 영부인이 찬다면 특검이 우려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감해질까 아니면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인지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전자발찌를까지 차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절박함을 표현한 거라고 네. 보기는 해요. 그런데 피의자 중에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벌써 한 20여 년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했다라고 알려졌던 신정아 씨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변양윤 씨 연관돼서 학력 위조 의혹 학력 관련해서 위조. 그 당시에 시끄러웠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조사받으면서 정말로 온 넋을 다 빼놓고 휘청휘청하면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 나오는 장면들을 온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신정아 씨에 대해서 당시에 불륜 프레임 얼마나 강하게 적용됐었습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보석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뭐 전자발찌 찬다고 그래서 뭐 증거인멸이 감해지고 이런 건 아니다.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됐던 거고 여전히 진술이 번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이라든지 이런 뇌물을 받은 것들을 중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소위 김건희 씨의 측근들, 소위 문고리 행정관들 이분들 지금 잠적 상태예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증언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구속될 때 부부 구속 피하기 위해서라도 또 나중에 보석을 받기 위해서라도 혐의에 대해서 대폭 인정하고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좀 로우키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받은 적 없다라고 일관하다가 도저히 손바닥으로 해를 못 가릴 지경 되니까 명품백 2개만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특검에서 봤을 때는 봐라 이제 와서 말 바꾸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샤넬백 2개 목걸이는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목걸이 준 사람들은 뭐 내가 이렇게 좋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반복되고 있는 진술 번복 그리고 아직까지 증언대에 쓰지 않은 측근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정말로 의사가 이분이 큰일 날 상황이니까 보석 줘야 돼요라고까지 어떤 질병이나 증세가 나오지 않는 한은 보석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예, 김건희 씨는 구치소가 아닌 자택에서 집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지만 상황은 김건희 씨에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데요. 특히 건진 법사가 적극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게 김건희 씨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 김 여사가 꺼려했던 통일교 선물은 샤넬 가방 등이 아닌 인산 제품이다. 김 여사 청탁한 다른 사람들이 다치니까 선물을 전달하지 않은 걸로 하자 이런 제안도 재판 도중 했다라는 게 전성배 씨의 주장입니다. 어제 8차 공판 도중에 한 말인데요. 박 교수님, 명품 가방이 아닌 왜 인삼을 꺼려했는지 이것 좀 궁금하고요. 김건희 씨가 고가의 선물을 받는 목적과 또 법적 문제에 대해서 잘 인지해서 저렇게 진술 종용을 회유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왜 인삼을 꺼려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인삼이 받지 않는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인삼이 네네. 받지 않는 분들, 몸에 받지 않는 분들, 열이 굉장히, 있는 분들은 안 받는다고 굉장히 하죠. 안 맞는 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전달받지 않은 걸로 하자. 난 줬는데 그럼 결국은 뭡니까? 중간에서 배달 사고 난 걸로 하자라고 말 맞춘 거거든요. 뭐 이걸 갖다가 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이런 증거인멸의 정황이 뚜렷하게 소위 말하면 전성배 씨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위 명품백에 대해서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말 바꾼 것 플러스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배달 사고 난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증거인멸의 의지가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위증 교사예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 위증 교사 이런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야말로 위증 교사가 명확하게 돼버리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씨가 보석으로 결정 나기에는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달 24일이었죠. 전성배 씨가 기존의 입장을 그것도 김 여사 면전에서 뒤집은 이후에 더 진술이 거침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소위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 이런 전략을 쓰는 거일 수도 있고요. 자신은 통일교와 김건희 씨 간 전달책에 불과하다는 전략, 이렇게 전략을 수정한다면 김건희 여사에게 앞으로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리하진 않은 국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성배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 변화는 사실 예견된 결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이 건진은 자신에게 검찰 특검 수사가 옥죄어 오고 또 혹시라도 제3자가 뇌물로 전달해 달라고 전달해 줬는데 당사자는 받지 않았다고 하면 본인은 배달 사고를 냈거나 가로챈 게 되니까 그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여지가 생깁니다. 아마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조금 이 목을 조여 오니까 옥죄어 오니까 본인은 무조건 다 전달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말을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건희 씨에게 모든 죄를 다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런데 이게 죄수의 딜레마 같은 건데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김건희 씨는 맞다라고 인정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전성배 씨 건지는 처음과 달리 자신의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뢰성을 파고들 거고, 김건희 씨는 오히려 그 죄의 일부분을 다시 건진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좋다 그러면 끝까지 가보자 해서 건진이 본인에게 직접 청탁했던 내용도 꺼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양자 모두가 이 법적으로 큰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 건진은 왜 이 상황에서 입장을 바꿨을까? 단순히 자신이 무언가 물건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를 물어올 수 있으니 그걸 회피하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건진 주변의 가족과 친인척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무언가를 파고든 것 같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건진이 이실직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입장을 번복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전시 공예품 총 64억점을 빌려간 것으로 확인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기술 전승자가 그대로 기술을 사용해서 복원한 그런 제품인데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석점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가 조선 왕실의 촛대 등 9점을 빌려간 사실에 이어서 확인돼서 더 큰 논란입니다. 은장식 놀이개 또 부채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든데 김대현 평론가님, 단순히 예쁜 물건을 옆에 두고 입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일각의 주장대로 대통령실의 왕실의 물건을 가져오면서 전시해 놓으면서 뭔가 과거의 왕실처럼 꾸미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사견입니다만 네. 이 무속적 경외감을 표현하는 대상을 자신의 거주지에 두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허영심이기도 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증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김건희 씨는 상식 이하의 어떤 양식과 소양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그럼 범죄인가? 특검은 범죄 혐의에 대한 진실, 사실 여부를 규명하라고 임명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 그냥 구설이고 창피 주기용이라면 이것을 이렇게 흘려서 굳이 이 김건희를 악마화하거나 혹은 망신을 주는 것이 이게 온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자, 박사현 교수님, 과연 이게 범죄일까? 이게 만약에 정말 예전에 쓰던 문화재라면 그럴 수 있는데
과연 왜 저렇게 빌려다 놓고 60석점이나 전시를 해놨을까요? 참 우리가 이제 대선 토론 당시에 네.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왔던 네네. 거. 당시에는 단순한 에피소드로 끝이고 무슨 뭐 주술 논란 정도로 하다 끝이었는데 정권이 끝나고 탄핵되고 나서 1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주술 논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참 그렇게 보면 왕자로 시작해가지고 주술로 끝나는 이 정권, 윤석열 정부의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김건희 씨가 있었다라는 게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좀 그런 점에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위에 김건희 씨가 있었고 김건희 씨 뒤에는 주술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한간의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점들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주는 원이기 때문에 뭐 범죄 여부도 범죄 여부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명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과 이런 부분이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